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최신 판례요. 민법하고 민소법하고 할 건데요. 이제 24년도, 25년도 뭐 이 정도 1년 6개월 정도 하면 충분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최신 판례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로스쿨 1학년 교재를 계속 보지 않는 한 이제 한 최근에 몇 년 정도의 판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신 판례에 부합하게 24년도, 25년도 판례 보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부터요. 제가 24년도 판례인데, 이게 또 뭐 유명한 판례죠. 여러분들 그 남영유업인가요? 그 남영유업의 그 유명하신 회장님 있죠. 그분 자제분들 이렇게 분쟁하면서 그 남영유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일을 자문을 맡겼는데, 이게 특이하게 일종의 원고피고, 자문이니까 뭐 원고피고는 없지만 어쨌든 양쪽 당사자가 전부 다 김앤장에다가 이거 자문을 맡긴 거죠. 그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지만 어쨌든 변호사들은 따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김앤장의 어떤 A 변호사한테, 한쪽은 김앤장의 B 변호사한테 이렇게 맡겨서 자문을 양쪽에 다 맡긴 겁니다. 이게 이제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판결유지 1번 보시면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줄 위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상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준법률행위도 유치 적용되죠.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한 중간쯤에 현명, 그 판결유지 1번에 현명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현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115조에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보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양가로 2번. 이 사자와 대리인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건데요. 사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의사 전달을 하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이제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편하게 밑줄, 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 의사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으면 사자, 그렇지 않으면 대리, 이렇게 보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는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결유지 2번의 밑줄 마지막 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자,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꼭 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그 판결유지 2번의 마지막 줄, 자문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자문 역할로 개입한 경우에도 대리인지 사자인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판결유지 3번 보면 우리 변호사법에 우리 법조윤리에서 했던 거 있죠. 상방대리. 그래서 보시면 그 한 4줄인가요? 내려오면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수임 제한에 걸리는 거죠. 판결유지 4번.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법 31조 1항 1호에 있는 건데요. 이런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법 쌍방대리 124조에 따라서 무권대리고 본인이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요. 이때 허락은 묵시적 허락하거나 나중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이제 기본적인 법리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좀 객관식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판결유지 2번 정도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허락이나 추인에 따라서 양쪽 다 김앤장이 대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례요. 이건 법인의 이사 해임 요건이 문제된 거고 꽤 유명하죠. 그 밑줄 보시면 법인은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니까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줄에 있는 것처럼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법인의 정관에 이사는 이런 경우에만 자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 외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해임 사유를 정해놨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판결유지 2번입니다. 거기 밑줄 위에 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해요. 거기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사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을 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어요. 근데 거꾸로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요건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요. 자, 24년도 역시 1월 선고네요. 자,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여러분들 그 권리 남용이 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구 이의소라는 걸 통해서 이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줄 강제 입행이 이미 종료됐다. 그런 끝이에요. 강제 입행이 이미 종료됐는데 무슨 청구 이해소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유지 2번도 밑에서 세 줄 적법한 인도 집행이 이미 종료됐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민법 104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104조는 이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우리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줄에 있네요.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급부로 바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그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서 반대로 이렇게 제공하는 급부, 그걸 우리가 반대급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당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법률행위의 결과 다른 사람과의 계약관계에서 입을 불이익을 내가 면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에 놓고 너 그거 급부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달라지니까. 자, 이 사안이 그런데요. 일단 판결유지 2번도 한번 봅시다. 이 궁박, 우리 104조에서 얘기하는 궁박 관련해서요. 밑줄이 있네요.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라고 판단해서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 그냥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공상태에 이르렀다면 이게 과연 104조의 궁박이냐라는 겁니다. 궁박이라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걸 우리가 궁박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을 궁박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걸로 인해서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라고 판단해서 까짓거 불이익이 좀 생기더라도, 스크래치 생기더라도 감내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게 궁박한 상황이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사안을 좀 보면요. 이 사안은 뭐냐면 갑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을은 임차인이에요. 자, 근데 이걸 팝니다. 어디다 파냐면 이제 병회사에다가 이걸 팔아요. 근데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세 줄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킨다, 책임진다. 만약에 못하면 뭐 위약금 다 책임진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내 주택을 누가 비싸게 사준다고 해서 팔아요. 근데 임차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쫓는 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매매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내치면 내가 집을 사는 이 병주식회사에 이렇게 하고 팔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에게 막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한 세 줄 내려오면 그런 말 있죠. 협의를 거쳐서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을에게, 임차인입니다, 임차 보증금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임차 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궁박한 상태에서 한 거냐? 그렇지 않다. 아까 봤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일정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안 지켜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해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합의는 마지막 줄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요. 이제 북한 주민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굉장히 특이한 사실관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판결유지 1번에 그 남북가족특례법, 정확한 이름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뭐 이런 거네요. 자, 이건 이제 이 법의 이 특례법 조항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을 등장시켜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요. 설사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도 함부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 판결유지 2번. 이제 우리가 이건 아는 거죠. 일부 무효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는 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고 일부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나머지 일부를 유효하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일부 무효의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계약이 일체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판결유지 3번. 이것도 유명한 법리죠. 변호사에게 보수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보수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법리를 기초로 해서 판결유지 4번이 사실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6.25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어떤 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한에서 성공하셔가지고 재산을 엄청 많이 수백억 정도의 자산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도 자제분이 있으시고 남한에서도 결혼했어 또 자제분이 있으세요. 돌아가시니까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국에 있는 자식들을 상대로 이제 상속재산 나눠달라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변호사가 그 북한 자녀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나가지고 약정서를 쓰면서 아마 성공보수 약정으로 30%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196억인가를 이겼습니다. 그거 30%가 얼마예요? 상국이 거의 60억 돈 되잖아요. 그거 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다 이러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판결일지 4번을 보면 그죠? 거기 성공보수 30%, 총 상속지분의 30% 보이죠? 자, 이런 보수약정은 일단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특례법에서 이런 거 못하도록, 돈이 못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이런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런 약정은 무효지만 그러나 이 30%가 아니라 조금 주기로 했다면 얼마든지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해서 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위 보수 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은 있기 때문에 응분의 보수는 지급하라고 했던 일부무효의 법리를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유지 2번, 다음 판례 판결유지 2번, 뭐 103조, 유명한 법리죠. 103조는 내용의 불법인 경우도 당연하지만 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뭐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돼서 전체적으로 반사회 질서 성격 띄어도 우리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 밑줄 그어져 있네요. 악의, 폭리의사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걸 전제로 해서 판결유지 4번 봅시다. 이게 구상호저축은행법에 보면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한도에서만 매입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이 비상장 회사를 다 갖고 있으면 돈 막 퍼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줄 이런 규정 위반해서 승인받지 않고 저축은행 주식 보유하는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746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매매계약이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총에 있는 소멸시효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잖아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 장애는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유명한 거죠.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죠. 동시행항변권 같은 것들이 그래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무슨 동시행관계 같은 사실상 장애가 있더라도 문제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 사안은 뭐냐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우리 재개발할 때는 정비사업조합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효가 되면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자, 이런 경우에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돈을 지급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라는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밑에 있는 판례, 24년 6월 27일 판례, 요거는요, 우리 비법인 사단에서,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과 똑같은데요, 총회를 개최하는데 서면 결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정관에는 서면 결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줄, 총회 소집 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 통지하고 찬반 투표를 서면으로 받아서 의사결정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서면 결의라고 해요. 근데 이런 서면 결의는 아무래도 신중한 결의가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결의라는 게 뭐예요? 실제 총회에 참석해서 설명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이거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서면으로 총회 결의를 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밑에 이건 이제 기본인데요. 우리 민법 35조 있잖아요. 법인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때 우리가 직무집행 관련성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그렇죠? 여기 밑줄 그어져 있죠.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오케이, 거기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아무리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악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악이나 중과실, 악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외형이론 부인됩니다. 근데 이때 악이나 중과실, 특히 중과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 이제 요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요. 이제 착오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증여 계약 같은 거요. 요것도 착오 취소의 대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착오 취소할 때는 우리가 중요 내용상 착오여야 되고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 증여 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 방가로 2번.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했어요. 예측했어. 그런데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착오냐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사정에 대한 인식, 그게 사실과 다를 때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예측이 불발됐다, 착오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실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나눔의 집이라고 근데 그 일본군 위안부 분들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뭐 그런 기관인데 그런 용도로 돈이 쓰일 줄 알고 후원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건 조금 쓰이고 이제 대부분이 뭐 운영비나 뭐 이런 데 쓰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후원자가 착오를 이유로 이 증여 계약을 취소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아마 1심, 2심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그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우리 유명한 겁니다. 이제 구상권과 변제대위권이 완전 별개라는 유명한 판례죠. 판결유지 1번 보면 공동불법행위에서 우리가 보험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입니다. 가피. 그럼 여기도 보험사, 갑보험사가 있고 여기도 을보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을보험사가 피해자한테 보험금 지급하면 이렇게 구상한단 말이에요. 보험사 상대로.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에서 근데 여기 이제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봅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밑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 이게 보험사거든요. 보험자는 다른 공불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것은 보험사니까요. 보험사 일이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5년이라는 거죠. 판결유지 2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즉 피해를 배상해주게 되면 보험자 대위라는 법리가 있죠. 그래서 취득한 피보험자는 이제 사고 나신 분, 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여기는 이제 뭐 A라고 하면 이게 A의 보험사라고 하면 여기 뭐 A-라는 공동불법행위자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불자들의 혹은 그들의 보험자들, 그러니까 A-나 혹은 갑, 이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고요. 시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구상권과 이 변제자 대위권, 보험자 대위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 이건 간단합니다. 가압류를 하는데요. 청구 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했어요. 그럼 이자나 지손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에 가압류 시효 중단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판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건데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적 무효죠. 다만 이제 이 확정적 무효를 우리가 추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가겠죠.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요,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죠.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그건 그냥 기본 법리고요. 자, 밑에 약관인데요. 항공사 마일리지에 이제 10년간의 유효 기간을 두는 이 약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약관규제법의 판결유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효에 해당하려면요. 다소 불이익하다. 이건 안 돼요. 그냥 약관 작성자, 즉 회사겠죠. 거래상주의를 남용해가지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뭐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겠죠. 그럼 판결유지 2번. 예컨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안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10년 유효기간 둬서 10년 지나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약관을 개정했을 때 이게 과연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냐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 밑줄에 있죠.
자, 그다음 판례요. 이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는 종중규약은 무효입니다. 예, 무효입니다. 무효. 예, 일종의 이게 왜 무효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종손이 누군지 알죠? 맏아들, 장남. 그럼 종중회장은 꼭 장남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장남이 아니더라도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뭐 종중회장으로서의 능력이 있으면 종중회장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유지 2번 보면 아무리 종중규약이라고 하더라도 종중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또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 이렇게 되면 그 종중규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 갑종중의 규약에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봐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 무효다. 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주택 가입했을 때 무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요즘은 이제 막 워낙 문제가 많아서 손본다고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사람이 돈 같이 내서 땅 사고 아파트 지어서 싸게 서로 나눠 갖는 게 지주택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주택은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 요건이 있어요. 뭐 주택 몇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지역도 좀 제한이 있고 그래요. 그런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주택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무효냐라는 건데요. 아니다. 밑줄 있죠? 지주택 조합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판결유지 2번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계속 있죠. 이게 꽤 유명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이요. 3월 달에 나온 물권법. 이건 이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다른 구분 소유자가 방해 배제 청구로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 보존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례의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걸 그냥 보존행위라고 하지 말고 관리행위라고 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피고가 저쪽 송파구에 있는 집합 건물 운영하는 뭐 아마 현대백화점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서울 우리 SH라고 하죠. 서울주택공사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현대백화점에다가 요 임차를 해줘가지고 썼는데 아마 가벽 같은 걸 막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철거하면 다른 이 공유자들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판결유지 1번에 밑줄은 안 그어져 있는데 한번 봅시다. 256조 단서,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인데요. 이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데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 행사의 결과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되게 되면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줄 보시면 판결유지 2번에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지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밑에 줄 보존행위가 아니고 뭐다?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다. 이게 이제 벽을 철거하는 거 문제였어요. 자,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기존의 판례와 비슷한 판례인데요. 판결유지 1번. 여러분들 금전채권의 질권자는요, 직접 제3채무자, 그러니까 제3채무자, 질권자, 질권 설정자, 제3채무자 있을 때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직접 제3채무자한테 청구해서 돈 받아갈 수 있죠. 자, 세 줄 내려오면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질권 설정자가 있고요, 질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자가 채권자니까 제3채무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로 청구해가지고 받아가면 이거는 이거와 이거를 한 방에 주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서 제3채무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에서 배당금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그 저당권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니까요. 그럼 판결유지 2번. 자, 그런데 이 경매 목적물의 매각 대금이 잘못 배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배당 받아간 사람, 밑에 있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이득을 본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텐데, 자,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무조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 무조건 이게 아니고요. 누가 이득을 받는가, 실체법적으로 볼 때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법률상 원인 없이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안으로 돌아가서 판결유지 3번. 자, 질권 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범위를 초과해서 그 질권 설정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두고 있다면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저당의 범위.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금이 직접 지급됐어요. 그럼 질권자는 이제 만족을 얻었겠죠.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이 됐다고 하면 과연 배당을 통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질권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냐? 질권 설정자라는 거죠. 이 질권 설정자는 그 밑에 줄에 있죠. 근저당권부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해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해서 결국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질권자가 갖고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라면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에게 요만큼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갚았다면 이거는 질권자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까지 다 변제가 됐다면 이거는 얘가 이득을 본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너무 쉽죠. 그 다음 판례는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명할 수는 없죠. 왜? 판결유지 1번 처분권주의 위반이죠. 퇴거 청구와 인도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판결유지 2번에 있네요. 퇴거. 채권자가 소송으로 퇴거할 것을 구하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판결유지 3번은 우리 유명한 뭐 예전에 나왔던 거죠. 소지분권자가 소지분권자에게 인도 구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판례, 이건 좀 재밌습니다. 공동저당 368조 1항에서 나오는 건데요. 368조 1항 기억나세요? 이 동시배당.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에서 동시배당 할 때는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나옵니다. 판결유지 2번. 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이랑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 요걸 얘기한다. 자, 근데 문제는 선순위는 그렇다 치고 혹시 동순위도 들어가느냐? 네, 동순위도 들어간다. 동순위도 뺀다. 어떤 경우가 동순위냐? 가압류 같은 게 전형적인 동순위죠. 저기 나온 것처럼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후에는 동순위가 아닙니다. 설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평등 배당한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공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판결유지 2번의 그 다음 밑줄. 자,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동시배당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먼저 1번. 이거 1번으로 해주세요. 먼저 1번. 자,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즉 공동저당, 저당 이전에 가압류에는 그 가압류 부동산,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합니다. 그 금액을 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동순위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동순위 채권도 안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압류가 이렇게 있고, 가압류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거죠. 저당이 여기 있고, 또 뒤에 가압류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평등. 지금처럼 동순위가 되고요. 이거는 흡수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자, 이럴 때 어떻게 배당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동순위가 있는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먼저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서로 n분의 1 하라는 거예요. 그게 1번. 자, 그런 다음에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안분된 금액, 요거를 경매 대금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순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요거는 모르시면 아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동순위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판례요. 자, 이것도 좀 유명하죠. 우리가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재산취득자, 이걸 정리한 거죠. 우리 변제자 대위에서요, 물상보증인하고요, 재산취득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상보증인은 그냥 보증인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위할 수 있고, 이렇게 대위 못한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상보증인과 물보로부터의 재산취득자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재산취득자를 물보로 봅니다. 그럼 둘 사이에 변제대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유지 1번은 뭐 481조, 482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 쓰고요.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재산취득자, 즉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재산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재산취득자 둘이 지금 변제자 대위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보증인 재무직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3545 그러니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에 관한 이 법리를 쓴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과 그로부터 즉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 얘네 둘 사이에 변제대유 관계가 생겼을 때는 얘를 그냥 물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보와 물보의 법리를 쓰면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양도 사실 말고 대항요건 그걸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판결지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했으면 저당권은 이전에 부기등기, 피담보 채권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겠죠. 근데 얘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만 있으면 그러면 채권 요건에 대항 요건 없어도 일단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할 때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췄느냐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즉시 항고로 이의 제기를 할 거고요. 그럴 때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마치 소멸시효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요. 소위등 청구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자, 판결유지 1번에 한번 밑줄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이전 절차만 위법하고 그 외에 다른 법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소위등을 갖춘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실관부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실관부에서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위등 청구권이 소멸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이런 소멸시효의 주장을 했다면 과연 이거 실관부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해서 넘겨주기로 한 거를 넘겨줬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관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실관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좀 쉬었다 할까요?